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송 이진숙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각자 도생 시대의 이야기들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저희 동네 책방 숨에서는 작가회의 지원 사업으로 질병 S의 시대, 함께 건너기, 읽기, 말하기, 쓰기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반기 12월 달까지 아마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이제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작가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떻게 지난번 첫 번째 영상을 올린 우리 김용태 작가님 어떠셨나요? 어, 전 영상 끝까지 못 봤습니다. 네. 문학의 낯설기 이야기라는 용어가 있는데 네. 저 자신이 되게 낯설더라고요. 네. 네.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요. 네.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도 좀 어색한 이 두 번째 시간을 네. 또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하고 찾아보니까 그런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이러한 용어,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말이 이 사회를 표현해주는 자주 표현되는 그런 말이라는 거에 좀 슬픈 생각도 다시 한번 들고요. 코로나 사태도 네. 지금 더 좀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뭐 이제 저희 남평 시골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와닿진 않는데 연일 이제 뉴스 소식을 보면서 좀 수도권 지역은 좀 시끄럽잖아요. 네네. 많이 걱정도 되고 빨리 이게 좀 종식됐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냈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다행인 것은 네. 진짜 저희 이 전남 광주 지역은 네. 아직까지 확진자가 없이 몇 개월 네. 지났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분위기는 아무래도 수도권 내용이 주로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뉴스도 그렇고 분위기는 좀 흉흉해지는 느낌이어서 네.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런 시대에 각자 도생의 시대를 막 온 여러 군데에서 되게 이야기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떠오르는 키워드라고 한다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각자도생이랑 그 단어 때문에 좀 어두운 느낌의 그 대화가 오갔던 것 같은데 오늘은 그 단어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내용을 조금 생각을 해보고 왔습니다. 네. 일단 그 각자도생 시대의 키워드 일단 욜로 라이프가 떠올랐고요. 욜로 라이프. 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라는 현재. 개념. 네. 현재. 그리고 1인 크리에이터, 비대면 소통. 이 정도가 얼른 떠오르더라고요. 인 크리에이터면은 1인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 네. 그렇죠. 유튜브 네. 채널 운영하시는. 네. 저희와는 좀 상관이 없는 네. 그런 유명하신 분들도 떠오르네요.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네. 정말 지난번에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약간 좀 이렇게 고립되고 네. 고독하고 따로 있고 막 이런 이야기에서 좀 더 창의적인 느낌이 들고 네. 새로운 시대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양면이 다 있는 거겠네요. 네. 혼자서 뭔가 한다는 것이 있어서. 네. 사실 이제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유교적인 영향도 있고 해서 남을 나보다 먼저 우선시하는 사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러한 것들이 좀 몸에 배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요즘의 시대 젊은 층들은 좀 그런 생각에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자존감이란 말을 요즘은 거의 생활용어처럼 사람들이 다 달고 살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란 존재, 가장이라는 또 아빠의 존재,
하면 희생의 아이콘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의 가장이나 부모들은 좀 그런 생각에서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내가 행복해야 아하. 내 가족도 자식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타인부터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일단은 나의 행복을 우선시 찾는 추구하는 그런 주의로 가고 있고,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집중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현재. 아하. 이 차이는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중하던 시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던 시대. 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면 분명히 뭔가 나아질 거야. 네. 아. 근데 지금은 그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미래를 마냥 기대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나는 최대한 행복하고 즐겁고 나를 위해 살 거야. 맞아요. 네, 그런 변화가 있지 않나 맞아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 계속 쌓여야 네. 미래가 뭔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네. 사실은 어디에서 읽었는데 과거도 미래도 사실 네. 진짜 존재하는 건 현재밖에 없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생각이 나고, 이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주는 뭐랄까 힘이 작가님 말을 들으니까 좀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에너지가 그러니까 약간 다크하던 거에서 약간 좀 이렇게 다양한 네. 색깔로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각자 도생의 시대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네. 다양하고 좀 재밌기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사실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는 예전부터는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하잖아요. 이야기라는 게. 네. 그리고 뭐 전화로 한참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만나서 더 얘기하자 이렇게 하듯이 네. 이야기의 속성은 네. 이렇게 서로 좀 만나서 관계하고 그 속에서 뭔가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영향을 주고받고, 그래서 내가 좀 바뀌고 상대도 바뀌고 약간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각자 도생의 시대, 코로나 시대에는 접촉이라고 하는 게 네. 훨씬 거리가 생기고 좀 용이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네. 이런 시대의 이야기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영향력을 계속 발휘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저는 뭐 작가는 아니지만 네. 그런 걱정이 네. 네. 일단 그런 문학 얘기를 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비대면 관계라 해야 되나? 이러한 관계가 가속화된 거지 코로나19 때문에 전혀 없던 게 생겨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기술적인 변화가 필수적으로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 같고요. 형태의 변화지 과거의 그 소통이라든가 관계 맺음이 사라진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종이책이 온라인 속으로 들어갔듯이 우리의 그 대인관계 문화도 그런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가령 기성인들은 친한 사람과 연락을 할 때는 반드시 전화를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네, 말을 직접 이렇게 그렇죠. 주고 받아야 된다 육성으로. 생각하죠. 네. 문자는 NG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제가 느끼기엔 전혀 반대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거부감이라던가 무성의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세대 갈등이 그 부분에서 조금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가령 젊은 제자가 스승님한테 카톡을 한다거나 이러면 이 자식이 이렇게 그런데 연락을 안 하고 네, 근데 이 친구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게 자기의 소통의 그냥 일상적인 방식인 거죠. 네. 이미 세대가 바뀌면서 네. 그 이야기가 오고 가는 방식 자체도 사실은 변화가 있었는데 네. 어찌 보면 코로나라든지 이런 어떤 이런 이렇게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이것이 더 눈에 띌 뿐이지 네. 그 흐름 속에 있었다라는 네. 말씀. 그리고 이제 대화의 진솔성이라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은 매체 영향이 매체에 따라서 크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직접 만나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할 때도 네. 저는 이제 카페에서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서 대화 침묵을 다지기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옆에서 듣다 보면 결국 자기 자랑 이야기들도 많고 육아 정보를 교류하는 또 그런 모임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네.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 나를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제일 강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SNS도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SNS도 보면 요즘은 그 본인들의 사진들을 중심적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네. 그게 결국 나의 생활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은 표현의 욕구일 수도 있거든요. 네. 사실은 그렇군요. 네, 문학도 표현의 욕구가 발현돼서 그 네. 문학이라는 이제 예술 양식을 빈 거라고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이야기를 주고받는 게 그러고 보니 늘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이 진솔한 거고 네. 어떤 매체가 중간에 끼었을 때는 가식적이 되고 그게 아니라는 네. 것을 이 고정관념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만나고 어떤 모임에 갔다 왔는데 오히려 더 허탈하고 네. 진짜 얘기를 못하고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모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면했다고 해서 네. 진짜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 경우도 사실은 네. 많으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걸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매체를 이용하는 게 낫지. 네. 꼭 만나서 뭘 해야 이야기라고 하는 것, 네,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문학으로 형성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네.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서로 오고 가는 그 이야기가 바탕이 돼서 거기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뭐랄까 조금 이렇게 고정관념이 아니라 네. 열린 마음으로 보면 문학을 바라보는 것도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책방에 이제 독자님들하고 그 장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미스테리, 뭐 스릴러 이런 거는 절대로 추천하지 말라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런 거 잘 모르니까 네. 저도 좀 약간 특히 이제 영화 이런 것 때문에 네. 갖고 있는 선입관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흥미 위주의 글일 것 같고 혹은 네. 자극적일 것 같기도 하고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이 이야기에서 이 문학까지 갑자기 뛰어오긴 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비단 문학뿐만이 아니라요. 네. 그 삶을 대하는 어떤 태도일 수도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그게 전부 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자기가 모르는 거지만 접해 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은 시간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사람은 훨씬 더 많은 걸 누리고 같은 시간에 사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멈춰있는 시간 속에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한때는 이 사람이 되게 깨어 있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 보면 갇힌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맞아요. 한때는 그게 정답이었어도 지금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아요.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 해서 고립되거나 따로 있거나 나 혼자거나 일 줄 알았는데 더 다채로운 어떤 사회라고 하는 면도 또 있다는 것처럼 네.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문학을 보면 되게 그냥 내 취향에 따라서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용기를 내볼 수 있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그러면 이런 각자 도생의 시대에 문학은 어떤 소재들을 주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작품을 쓰시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보다는 이제 서점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아니요, 요즘은 뭐 코로나 전염병 막 이런 책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젊은 작가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분들이 이제 청년들의 삶의 뭐 어려움, 뭐 혹은 일과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거, 혹은 페미니즘 아니면 좀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세대의 어떤 경제적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은 한 2000년대 초부터 계속 꾸준히 다뤄졌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몇 년간은 페미니즘 82년대 김지영이 나온 뒤로 페미니즘 관련된 소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소설은 아닌데 에세이 장르가 또 많이 맞아요. 예, 인기가 있는데 좀 그 에세이 성질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에세이 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게 박정선님의 무서운 뭔가 나에게 깨달음과 네. 뭔가 이런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네. 근데 지금의 에세이들은 그런 개념보다는 그 작가가 처한 일상을 공유하는 느낌의 에세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일상 이야기가 많죠. 네, 맞아요. 뭐 가령 우울증 치료기를 그대로 옮겨서 쓴다던가 네. 뭐 다이어트 기록을 그냥 네. 섬세하게 솔직하게 그려낸다던가 이런 공유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에세이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이 먹긴 했나 봐요. 그런 에세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낯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행 에세이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자기 성찰적인 거든지 혹은 이렇게 뭐 소설과 같은 것은 아니지만 네. 문학 에세이든지 네. 약간 이제 그런 거에 익숙해 있다가 너무 이런 이야기는 그냥 정말 자기 일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것 같은데 네. 그거가 또 인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이제 이랬었는데 점점점 그것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런 개개인의 현재의 삶의 소중함. 네. 아까 그 각자 도생 시대의 키워드 중에 하나를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네, 그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긴 조금 더 뭐 사견을 보태보자면 지금의 이제 젊은층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싫어하는 게 위선적인 캐릭터 같아요. 캐릭터를 놓고 봤을 때도 차라리 악인인 걸 인정하는 캐릭터면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쉽게 말하면 다 대학 나온 부모들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십자층? 흔히 말하는 지식인층인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그 부모님들한테 많은 교육을 받고 뭐 자식 잘못되라 가르친 부모님 있겠어요. 다 좋은 말 했겠죠. 네. 좋은 말.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현실을 되게 또 가르치죠. 경제적인 관념이라든가 직업 관련된 것들. 그러면 지금의 아이들은 혼란스럽지 않을까? 아하. 그런 부모들로 대변되는 기성층이 약간 유선적으로 보지 않을까? 이건 그냥 저의 개인적인. 아니 네. 되게 설득력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책에 됐든 어떤 매체가 됐든 아는 척하는 사람, 아는 척하는 문구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것보단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에 더 네. 공감도 하고 네. 매력도 느끼고 판단은 내가 하겠어. 네. 그러면은 소설 같은 곳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네. 그런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매력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어떤 네. 그 고민의 과정에서 네.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 문학 소재들 이야기할 때 일반 문학을 대상으로 이제 페미니즘과 일상 공유 에세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기에 장르나 웹소설은 좀 뺐거든요. 그쪽은 핵이나 환생, 다시 태어나는 거, 또 게임 이런 판타지적인 게 좀 네. 판타지라고 해도 되나요? 로맨스가 됐던 네. 판타지가 됐던 기본적으로 핵이나 환생 뭐 이런 소재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이런 그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대리 체험, 가상 거칠게 말하면 현실 도피. 그래서 네, 거기서 어떤 쾌감을 얻는 즐거움을 얻는 약간 그 작품들이 많은데 거기서 그 독자들은 이제 지금의 독자들은 그러니까 지금의 삶이 불만족스러운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가상의 스토리에서라지만 그 캐릭터가 과거를 해결한다던가 환생을 한다던가 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그렇죠.
가상의 캐릭터가 나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보는 모습에 몰입을 해보는 그러한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웹소설은 또 다른 또 소재들이 더 인기가 있군요. 이게 아마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종이책을 보는 것과 네. 전자책 혹은 인터넷을 통해 보는 것과 이런 게 달라서 또 더 네. 그걸 이용하는 또 독자층이 달라서도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약간 그 텍스트를 그 작품을 접함으로써 얻으려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문학 작품에서 독자가 원하는 것과 네. 이런 그 웹소설에서 독자가 원하는 것과 이게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것도 궁금한 파트네요. 저희가 3회차에서 네. 그 얘기는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그냥 형식만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소재도 다르고 네. 그것을 소비하는 독자도 다르고 굉장히 많은 또 차이가 네.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아까 소재의 변화 뭐 이런 것도 얘기하셨는데 네. 이런 지난번에 저희가 작가님의 운석 사냥꾼 가지고 네. 또 스릴러 미스테리 장르가 이 시대의 어떤 시대를 진단하는 이야기들을 해주는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오늘도 또 소개해 주실 책이 하나 있죠. 네. 오늘은 제 소설이 아니어서 마음 편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네. 제가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 심플 플랜이라는 스릴러 장편 소설입니다. 네. 두껍습니다. 네, 두꺼운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읽힙니다. 네. 맞아요. 이게 작가한테 그 책이 빨리 읽힌다는 게 꼭 좋은 말만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 작품은 몰입이 상당히 잘 되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이 번역을 하면 단순한 계획? 그렇죠. 간단한 게 계획은 간단했다. 네. 그런데 점점점 뭐 완전히 그런 스토리가 이어질 것 같은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제가 이제 이 책을 굳이 이제 수많은 작품들 중에 이 작품을 가져온 건 아무래도 이제 저희 나라에서 스릴러라는 장르가 영화나 드라마로는 그래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 책으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독자들이 스릴러를 찾아 읽는다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추리 소설 개념으로만 좀 알지. 그래서 스릴러란 이런 것이다 하고 좀 소개해줄 만한 이 작품을 보면 스릴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러니까 교과서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스릴러는 이거야라고 딱 네. 보여주는 스릴러가 갖춰야 할 미덕을 아주 잘 갖춘 작품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시점이 또 1인칭이고 네. 그래서 독자가 읽기에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고요. 네. 주인공 시점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사건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이 두꺼운데도 네, 아주 단순한 사건 하나인데 네.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작가가 네. 되게 이야기를 재밌게 썼나 봐요. 네, 서스펜스를 아주 잘 살렸죠. 그렇군요. 네, 이 스콧 스미스의 장편 소설 심플 플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제목처럼 사건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2월의 마지막 날인데 네. 시골 마을 옆에 자연 보호림이 있어요. 네. 꽤 넓은 부지의 이제 자연 보호림인데 그곳은 이제 눈이 많이 내리면은 그 겨울 기간 동안 출입이 통제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경비행기 한 대가 추락을 해요. 근데 그 장면을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형제가 지나가다 우연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봤는데 진짜로 비행기가 추락해 있고 이제 안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추락을 했으니까. 그때 조종사는 죽어 있고 그 안에 $100짜리 현찰이 가득 담긴 더블백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인지 형제가 이 돈을 어떻게 가져왔을지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간단한 계획을 세웁니다. 이 돈에 어떤 돈인지 모르고 이 돈을 우리가 써야 될지 안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갖고 있을게. 그리고 여기 통제가 풀릴 때 사람들이 비행기를 발견하고 나서 그럼 뉴스에 나올 거 아니야? 그때 이 돈에 대한 말이 없으면 우리가 먹자.
아. 이렇게 이제 꽤 합리적이네요. 그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6개월. 그 6개월 동안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무런 기사가 안 나오면 그냥 자기들이 그 돈을 쓰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안 되는 건가요? 네, 그걸 주인공이 갖고 보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불신이 시작되는 거죠. 네. 형제라고 그랬던 네. 것 같은데 발견한 게 네. 형제를 못 믿는 거구나. 네, 이 형제가 서로 간에 이제 또 뭔가 개인적인 돈이 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서 그게 그 돈을 둘러싼 이제 이야기가 쭉 끝까지 펼쳐지는데 그 이 인물은 그러니까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주인공은. 그런데 이런 평범한 주인공이 이 거액의 돈을 손에 넣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변해가는지 그 모습이 되게 이제 스릴 있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말하면 좀 인간이 해서 안 될 짓들을 하게 되는데 설득력은 또 있습니다. 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는 일이지만 네. 스토리상에서 쭉 읽다 보면은 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네. 느껴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스릴러를 볼 때는 약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읽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범죄자는 악인이 주인공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스릴러를 보다 보면 아예 그 사람 태생부터 네. 나쁜 사람인데 그러면 이제 독자 입장에서는 이 나쁜 놈이 주인공인 걸 왜 봐? 내가 범죄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작품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는 가정, 내면 묘사, 나라면 내가 저 인물이었다면 나는 저러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은 다 있거든요. 네. 다들 저마다의 욕망이 있고 그렇죠. 그걸 스스로 제어하는 것일 뿐이지. 네. 그런데 그 제어하는 그 안전핀이 뽑히는 순간이 나라고 없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려놓은 작품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릴러뿐만이 아니라 모든 소설에서 스토리에서 인물은 끊임없이 선택지에 놓입니다. 특히 스릴러는 그게 강해요. 스릴러는 네. 그런 장치를 훨씬 많이 해놓는 네, 거죠. 인물이 끊임없이 뭔가를 선택하는 그 선택지에 기로에 놓이는 상황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가 이 인물의 이제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 인물의 됨된 일을. 네. 그렇게 보면은 스릴러 이 작품들이 가장 현실을 제일 많이 잘 반영한 작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기존 일반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생각 가치관들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근데 이 스릴러 장르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인물이 판단하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작가 인물이 조금 더 분리된 느낌? 그래서 오히려 보여주기에 더 적합한 장르가 아닌가 판단은 독자가 하는 것이고, 네. 그 작가가 독자한테 뭔가를 강요한 느낌은 훨씬 적은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저 네. 떠올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작가가 도대체 지금 이렇게 길게 이런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이구나, 막 이런 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는 거하고는 다르게 네. 스릴러는 막 이 미스테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인물을 쫓아가게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릴러란 장르 하면 반전에 너무 반전에 네, 집중하는 부분이 맞아요. 있는데, 물론 이 소설도 반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더 눈여겨 보시면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과정. 네, 좋은 스릴러는 반전도 서스펜스를 만드는 하나의 요소이지 반전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 반전을 만들기 위해 전 과정 자체가 얼만큼 이렇게 잘 쌓여가서 네. 그때 그게 딱 나타나는가.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성질 급하신 분들 앞에 보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저도 그런 적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중간 막 넘겨보고. 그걸 좀 견뎌야 되겠군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꼭 스릴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책들 대부분의 장편에 적용되는 말이기도 한데,
100페이지까지 참고 오면 대부분의 소설은 그 다음은 다 재밌다고 저한테 100페이지. 이 책은 100페이지도 아닙니다. 한 30페이지만 봐도 재밌으니까. 네. 이게 나온 지가 좀 됐더라고요. 네. 영화로도 만들어진 게 90년대이니까 꽤 예전, 어찌 보면 예전 건데 네. 지금도 이게 그렇게 재밌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저는 이 책 본 지 오래됐지 않았어요. 저도 한 3년 전에, 3, 4년 전에 봤는데 네. 영화로는 있는지 몰라서 못 봤고 네, 네. 책으로 봤는데 제 생각엔 책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니까요. 네, 심리묘사 부분이 탁월해서 아. 네. 영화는 이제 심리묘사가 없지만 배우의 연기가 좀 있겠지만 근데 또 다 네. 알 수가 없죠. 네. 글로 나와 있는 거 읽는 게 훨씬 그런 부분은 더 재밌으니까요. 네. 그런 거 보면은 시대가 뭐 막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네. 이야기가 주는 그 힘은 또 변하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야기 끊임없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야기를 탐닉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삶의 어떤 균형을 이 책에서 찾고 싶은 도움받고 싶은 왜냐하면 여긴 이 책 소설이란 장르는 결국 가상의 인물들이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에서 뭔가를 헤쳐나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인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을 반추해보고 결국 내 삶의 균형은 내 삶은 어떻게 질서는 잘 유지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맞아요. 현실에 되게 집중하게 하는 장르인 것 같아요. 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게 미스테리 이 장르라고 예전에 전 생각했었는데 네. 오히려 스릴러나 이런 게 근데 작가님하고 이렇게 두 번 이야기를 나눠보니 오히려 현실에 제일 적합한 게 스릴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설득이 당하면서 좀 더 여기에 좀 목록을 만들어서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 이런 각자도생 시대의 문학의 소재 그리고 그걸 읽어내는 장르 문학으로서의 스릴러 뭐 이런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1시간 더 남았거든요. 네.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저희가 또 나누게 될까요? 잠깐 소개를 해주신다면. 다음 시간에는 일단 다른 책을 한번 또 다른 스릴러. 근데 이제 제가 이건 외국 작가분의 작품이었는데 국내 소설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 소설이 아닌 그래서 국내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이신 분의 작품을 한편 소개해드리고 오늘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해서 해볼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 웹소설의 소재 이야기를 잠깐 할 때 제가 아주 호기심이 탁 생겼는데 그 얘기도 웹소설의 뭐 소재라든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어떤 독자들이 주로 그것을 더 많이 좋아하는지 뭐 이런 이야기들 좀 새로운 형태의 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새로운 형태의 어떤 텍스트 이런 걸 좀 이야기 듣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